오늘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열흘째 단식 중이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 단식을 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무성, 홍문종, 김용태, 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현역 물갈이를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를 받은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고했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에도 고객들을 줄을 세워 선착순으로 한정판 제품을 파는 스포츠 업체들의 마케팅이 논란입니다. 인터넷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려는 사람들부터 최근 중국인들까지 대리구매에 나서면서 실제 소비자들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 결승전에 나서면서 베트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베트남 현지의 분위기를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립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열흘째인 오늘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합의문을 내놨습니다. 야당의 두 대표는 오늘 단식을 풀었습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내년 1월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은 모두 6개 항으로 이뤄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의원 정수 확대 등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내놓게 된 데는 열흘째를 맞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이 컸습니다. 두 대표는 오늘로 단식을 풀었습니다. 멈췄던 정개특위는 오늘부터 다시 가동됩니다. 합의문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채워가야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나한 기자, 일단 현재 합의안은 6개 항이고요.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자, 그럼 지금 제도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는 지역구 의원을 뽑으면서 또 비례대표를 별도로 뽑는 방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254명을 뽑고 나머지 46명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 지역구를 뽑는 방식이 정당 득표율과는 관계가 없이 한 표라도 앞서면 당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인데다 사표를 많이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 자, 그럼 검토를 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연동형으로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됩니다. 만약에 그 각 정당이 가져갈 의석수가 결정이 되면 지역구 당선자들이 일단 이 의석수를 채우고 만약 A라는 정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는 이 전체 의석수를 채우지 못해도 비례대표로 남은 의석을 채워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국회의원 300명을 전제로 할 때 A라는 정당이 정당 득표율이 20%면 의석은 60석입니다. 그런데 이 당이 지역구에서는 40석을 얻었다면 나머지 20명의 비례대표를 더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소선구제 하에서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원이 적은 소수 정당에는 유리하지만 반대로 다수당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연동형을 권역별로, 그러니까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에서 20%를 얻었다 하면은 그 정당은 60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니 지역구 당선자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40석이 되든지 30석이 되든지 간에 60석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소수 정당에는 지역구 선거에 유리한 후보를 내기 힘든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런데 갈 길이 쉽지는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쟁점이 워낙 많아서 실제 처리까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 이 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총 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고 도입하면 지역구 의원은 줄어들게 됩니다.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정개특위는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 많은 330명까지 늘리자는 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야3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 혜택은 줄이자는 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앞서 김나은 기자가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다수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당의 입장이 궁금하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역구 당선자만으로도 이 의석을 다 채울 수 있는 민주당은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동형이 도입되면 비례의석을 추가로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당은 지금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취임한 지가 며칠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당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은 제가 선거구제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 검토는 하겠지만 확답은 드릴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여야 합의안에 보면은 개헌 논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권력구조 개편까지 갖고 가자고 하면 이 선거제도 개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에 합의는 했지만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논의는 막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큰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적 쇄신 대상 명단을 발표한 건데요.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는 물론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도 포함된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인적 쇄신의 기준으로 강조한 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총선 공천파동, 최순실 사태와 국정실패, 보수정당의 군답,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명단엔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이 고루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강특위의 명단 선정 기준에 따라 2016년 총선 공천파동 책임자로는 김무성, 원유철 의원 등이,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실패 책임자로는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이 포함된 거란 게 한국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 김용태, 황영철, 권성동 의원 등은 분당 사태 책임자로, 이의원 의원 등은 1심 유죄 판결을 받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인적 쇄신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향후 당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안, 한국당 주요 인사들의 명단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박성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지목된 인사들의 반발 당연히 거셀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개파로 본다면 비박이 9명, 친박이 12명이 인적쇄신 대상에 올랐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반발은 없는데 최근 친박의 입장을 대변해온 홍문정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유구무원이다.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친박들의 분위기가 격앙돼 있는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예. 당내에서 보기에는 21명의 인적쇄신 대상 중에 비박이 9명, 친박이 12명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얼추 균형을 이룬 것 같지만 비박계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 이미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태 현 사무총장의 경우도 스스로 인적쇄신 대상에 올렸기 때문에 반발은 친박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친박계가 10명이 넘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친박 신당론이 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홍문정 의원이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새로 당대표를 뽑아서 이 당대표가 새로 조강특위를 구성하고 다시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인적쇄신 대상이 된 의원들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도록 많이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인적쇄신에 대한 목소리도 높고 또 인적쇄신 대상 의원들이 밀고 있는 후보가 당권 주자가 되기 힘들 경우에 예. 친박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가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기대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나 의원 본인도 인적쇄신 대상을 좀 줄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조강특위 안대로 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부터 시작된 조강특위는 5시가 거의 다 돼서야 결론을 내놨고요. 원래 조강특위가 21명의 인적쇄신 대상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비공개 회의에서 경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이견을 냈고 인적쇄신 대상이 너무 많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나 의원은 결국 개혁도 중요하다면서 이견을 표시하면서 조강특위 인적쇄신안을 수용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 중에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도 당협위원장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또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현역 의원이 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와 구속돼 있는 최경환 의원, 원유철, 김지원 의원 등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당협위원장 공모를 할 때도 응할 수 없다는 게 조건입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이번에 쇄신 대상에 빠져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니고 당협위원장에는 대구의 당협위원장을 지난 6월에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쇄신 대상이 당협위원장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검토 대상에 애초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문제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홍문표 의원이 인적쇄신 대상에 올라갔고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대식 당협위원장이 역시 쇄신 대상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여권 중진 인사를 건드렸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윤군 주 러시아 대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고했다는 건데요. 우 대사 본인은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고 청와대도 김 씨가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일부 언론에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우윤군 당시 국회 사무총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오히려 자신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개인 비리로 원대복귀된 게 아니라 여권 중진 인사를 건드렸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맞다면 보고서를 올린 그 당시 바로 쫓아냈어야지 1년도 더 지난 이제 와서 문제를 삼겠냐는 겁니다. 우윤군 당시 사무총장은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고 인사검증 과정에서 첩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청와대는 또 우윤근 대사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첩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도 JTBC에 수사 과정에서 우 대사 이름은 나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는 건설업체 대표에게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협박을 받아 측근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목하는 건 분식 회계의 목적입니다. 모기업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고의로 그런 것인지 밝히는 건데요. 특히 합병 전후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10조 원 이상으로 봤던 회계법인과 국민연금의 평가 배경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결정된 건 2015년 7월입니다. 합병 비율을 정하는데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가치에 따라 합병 비율의 변화뿐 아니라 합병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은 합병이 결정되기 전엔 19조 원대, 통합 후엔 6조 원대 평가를 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석 달도 안 되는 사이 3배, 약 13조 차이 나는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또 합병 결정 전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내부 분석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 평가를 4조 원대에서 11조 원대, 그리고 6조 원대로 평가했습니다. 수조 원대의 기업 가치가 고무줄처럼 움직인 셈입니다. 특히 안진과 국민연금은 모두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최종적으로 6조 원대에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국민연금의 내부 감사에서 6조 원대 가치도 부풀려진 것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들이 어떤 정보를 근거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2년 전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 군의 가방엔 컵라면과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밥도 제때 먹을 수 없었던 김 군의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유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끼니를 대신할 컵라면과 과자, 탄가루를 지워줄 물티슈와 목욕바구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종류가 다른 컵라면 3개와 과자 1개, 500원과 100원짜리 동전 12개. 열악한 작업 환경에 숨가쁘게 일해야 했던 김용균 씨의 생전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손전등은 회사에서 지급된 제품과 달랐습니다. 그마저도 고장나 탄가루가 날리는 어두운 작업장에선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작업 내용을 적은 수첩 곳곳엔 검은 때가 가득합니다. 탄가루가 묻은 얼굴을 닦기 위해 물티슈를 챙겼고 목욕 바구니, 갈아입을 속옷도 늘 준비해뒀습니다. 앞서 어머니는 현장 조사에서 일할 때 영상통화를 하면 아들이 매번 탄 치우러 간다고 했는데 밥은 어떻게 먹느냐고 동료에게 물은 바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이 너무 얼마나 저를 힘들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맡기다니. 석 달 전 새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은 아들이 거실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첫 출근을 앞둔 김 씨의 생전 영상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다가 다시 늠름하게 경례를 합니다. 아들의 첫 출근을 앞둔 새 가족은 희망에 가득합니다. 석 달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현실을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 열악한 시설에서 억울하게 내 아들을 두고 갔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김 씨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금지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 대한 보강 작업이 진행됩니다. 정밀 진단에 앞서서 철근이 드러난 기둥에 보강재를 더 씌워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강제 처리를 먼저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건물 기둥에 균열이 발생해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한 대종 빌딩의 강남구청의 보강 작업이 19일부터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중앙기둥 주변에 지지대 2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 부서진 2층 기둥 겉면은 콘크리트와 철판 등으로 감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 달 정도 보강 작업을 진행한 뒤 정밀 진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부서진 기둥 외의 다른 구조물의 상태는 점검을 마치지 못해 보강 작업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근 탐사 장비가 있어요. 그걸 다 볼 수 있거든 지금. 근데 거기다 덮고 철판으로 둘러싸면 안쪽에 안 보여요. 이에 대해 구청 측은 건물 철거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하고 일단 안전 확보 차원에서 보강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에 미니 신도시 4-5곳을 개발해서 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예상 후보지를 물어봤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예상 지역을 전문가 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김포 고촌과 하남 간북이 유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광명 시흥지구와 고양 대곡 역세권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혔습니다. 김포 고촌의 경우 서울과 가깝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습니다. 광명 시흥지구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3기 신도시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9만 5천 가구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KTX 광명역과 서울 외곽순환 도로 등이 있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한결 수월하다는 분석입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하남 간북지구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실상 강남 생활권인데다 인근 가밀지구와 함께 개발되면 신도시 규모를 갖추게 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양 대곡도 최근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주나 김포 등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후보를 발표하면서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정부는 어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국회와 관련 위원회에 정책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모두 4가지였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실시한 국민연금 개선 여론조사에 바탕을 둔 방안이란 입장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개선 방향에 대해 52.2%는 노후소득 보장이, 43.5%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편안은 상반된 두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두자는 방안 2가지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방안 2가지를 함께 제시한 겁니다. 특히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4%가 현행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받을 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답도 53.9%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서도 연금은 더 늘리면 좋겠다고 답한 겁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에서도 현행 국민연금을 건드리지 않는 현행 유지안과 기초연금 강화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4가지 개편안 중 현행 유지안을 포함시킨 것도 조사 응답자 중 47%가 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정부가 도저히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까지다라고 발 빼는 것 같은. 어제 정부는 사회적 합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다시 모아 단일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국회와 위원회에 공을 떠넘겼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어제 오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에도 10시간 넘게 거리에서 밤을 새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한겨울에 이런 마케팅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이를 비싸게 되팔려는 사람의 중국인 대리구매자까지 가세해 정말 사고 싶은 사람들은 못 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홍대 입구 근처에 있는 한 유명 운동화 브랜드의 매장 앞입니다. 사람들이 담요를 덮은 채 이동형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침낭과 텐트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하 7도의 거리에서 수백 명이 밤새 기다리는 건 한정판 운동화를 살 수 있는 추첨권입니다. 오전 10시쯤 선착순 300명에게 추첨권이 주어지고 현장에서 희비는 엇갈립니다. 300명 중에서 당첨된 100명만 운동화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한파 속에서 반나절가량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산 운동화 정가는 40만 원 정도이지만 온라인에선 200~300만 원대에 팔리고 있는 상황. 밤샘 대기자 상당수도 해당 운동화를 인터넷에 몇 배를 받고 되파는 리셀러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오후가 되자 인터넷 사이트에는 아침에 산 운동화를 100만 원대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엔 중국인들도 국내 유학생 등을 통해 대리구매에 나선 상황. 얼마 받는다고 했죠? 5만 원, 75,000원, 5만 원 사면 20만 원. 인터넷에서 그 알바고 하는 그 뜻이 있어서 중국인까지 가세하며 실제 수요자들은 구매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짜 일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쉬었던 일이니까. 업체 측은 개인적으로 되파는 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오전 한정판 운동화를 판매했던 또 다른 브랜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장에서 29만 원이었던 운동화가 3배에 달하는 90만 원대에 인터넷에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업체 마케팅에 차익을 노린 국내외 리셀러까지 가세하며 실제 소비자들은 외면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베트남 축구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쏟았던 적이 있을까요? 앞으로 1시간이 남았습니다.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결승전을 치릅니다. 경기를 앞둔 하노이를 연결합니다. 네, 이도성 기자, 베트남이 축구로 뜨겁다는 분위기는 전해졌는데 하노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베트남 하노이 중심지에 있는 한 음식점입니다. 경기가 1시간이나 남았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시내 곳곳은 축구로 물들어서 2002년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베트남 신문들 오늘 일면은 축구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길거리로도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베트남 국기 옷을 입고 또 붉은 옷과 함께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지금 기온이 섭씨 13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가을 날씨라서 조금 쌀쌀한데요. 겨울용 점퍼를 입고 또 목도리를 두른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기 티켓은 이미 매진이 됐고 어제 이도성 기자가 리포트를 통해서 암표도 거래되고 있다라는 얘기 전해줬습니다. 오늘 경기장도 다녀왔다고요? 네, 제가 오늘 낮에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경기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11km 정도, 차로는 20~30분 정도 떨어진 미딩 국립경기장인데요. 오늘까지 4만석 규모가 표가 모두 매진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베트남의 축구를 향한 열기가 뜨겁다는 건데요. 그래서 경기장 주변에는 암표 시장이 열렸습니다. 베트남 직장인 평균 월급, 우리 돈으로 치면 한 30~40만 원 정도인데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에 표가 거래됐습니다. 또 이 경기장 밖에서는 일찌감치 장외 응원전도 펼쳐졌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또 몸에 박 감독의 얼굴을 아예 새기기도 했고요. 또 덩달아서 태극기도 휘날렸습니다. 네, 베트남이 그토록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 베트남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네,
제가 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 축구 팬들과 몇 마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애정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지금 뒤쪽으로도 지금 응원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원래 베트남은 유럽 리그에 좀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의 열기가 이 베트남 대표팀에 그대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이 동남아시아 축구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밀려서 이 변두리, 들러리 신세였지만 이 10년 만에 결승에 올라서 우리가 축구 최강이다 이런 자부심이 베트남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베트남은 원정 경기였던 결승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원정까지 떠나서 2골을 넣었던 건데요. 이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을 중시하는 대회 규정상 오늘 열리는 2차전에서 무승부가 되더라도 0대0 또는 1대1만 돼도 베트남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 우승팀과 3월에 친선전을 가질 예정인데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평가전이 성사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비타민 제품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전임 회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심사를 받아왔는데 한국거래소가 결국 상장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피해는 5천 명 넘는 소액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경남제약이 상장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8일까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실제 폐지할지 개선 기간을 줄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 등 49억 8,900만 원을 허위로 적어넣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뒤 지금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가루비타민제인 레모나와 무점약 피임 등을 만들어 온 경남제약은 거래 정지 당시 주식 시가총액 2,116억 원 규모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희철 전 회장이 경남제약을 인수한 직후부터입니다. 2007년 녹십자로부터 회사를 사들인 이 전 회장은 이듬해 적자가 나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미고 건물공사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4년 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로 꾸려진 경영진은 이 전 회장 측과 경영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소액주주 5,200여 명은 상장 폐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비교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가 지속되고 경남제약은 49억여 원의 회계장부 조작으로 상장 폐지까지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갑니다. 올림픽은 잘 치러졌는데 그 이후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알파인 스키장으로 쓴 가리왕산 복원 문제는 진척이 없고 1주년 기념식을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도 각 지자체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평창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강원도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내년 2월 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를 평창이 아닌 강릉에서 열기로 했다는 소식에 잔뜩 화가 났습니다. 강원도는 평창엔 마땅한 장소가 없고 교통과 주차 등도 불편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창 주민들은 올림픽 주최 도시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기념 행사도 평창에서 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릉에서 행사를 강행하면 상복을 입고 참석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스키 활강 경기가 치러진 정선 알파인 스키장 입구엔 긴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철조망을 설치한 주민들은 스키장 곤돌라와 운영 도로라도 남겨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대회가 끝났으니 원래 약속대로 전면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이 내용을 논의할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달 말 가리왕산 구규림을 강원도가 빌려 쓰는 대부 계약 기간이 끝난다는 겁니다. 내년부턴 정선 알파인 스키장은 불법 시설이 됩니다. 산림청은 행정 대집행을, 강원도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찬사 속에 마무리됐지만 개최 지역의 말썽과 잡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가 제재 완화를 놓고 협상 대신
장외 공방만 거듭하고 있는데 나온 발언이어서 내년 초 2차 정상회담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협상이 어떻게 돼가느냐고 묻는데 서두를 것이 없다고 한결같이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14일 트위터에 그 나라는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둘 멋진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북한 주민을 위해 이 기회를 완전히 활용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비핵화 때까진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 김 위원장이 경제 성장을 위해 비핵화 결단을 내릴 것이란 낙관론을 내비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을 때도 급할 게 없다며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캐나다와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엔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ank my Canadian counterparts for enforcing all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couraging other countries to maintain pressure as well. 트럼프의 낙관론에도 북한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아태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싱가포르 때처럼 실무 협상 없이 정상회담이 열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 준비 없이 회담이 성공해 비핵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보다 대중무역협상, 이란, 사우디 등 중동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2차 정상회담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탁구 남북 단일팀의 장우진, 차효심 선수가 올해 그랜드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짧은 훈련 기간을 극복하고 일본과 한국을 제치고 결승에 오른 단일팀은 홍콩에 0대3으로 졌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꾸려진 탁구 단일팀에서 혼합복식조는 지난 7월 코리안 오픈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달엔 오스트리아 오픈 4강에 오르는 등 값진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외주입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공사 전체를 맡은 원청업체가 타일 붙이기나 유리창 제작 같은 작업을 전문 업체에 하청 주는 걸 외주라고 불렀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아웃소싱의 한 방법으로 보는데 전문성을 높인다고 쓰고 비용을 줄인다고 읽으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그 영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한전이 화력발전소의 정비나 운영 업무를 민간 정비업체에 맡기고 또 철도공사가 승무 서비스를 자회사에게 맡긴 것 모두 외주입니다. 이렇게 외주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어렵고 위험한 일을 외주업체에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어서요. 지난 5년간 대형 산업재해 28건의 사망자 가운데 85%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청에 또 재하청을 주면서 발전소는 안전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또 승무원들이 모두 외주업체 소속이라 규정상으로는 안전 업무에 투입될 수 없다는 강릉선 KTX 사고. 과연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비용이 정말 절감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검토가 필요한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외주였습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촛불 집회가 오늘 제주와 서울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참가단체는 공론조사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공성을 저해시키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한 원희룡 도정의 불통행정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직 지검장 출신 변호사 2명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과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변협은 이들에 대해 형사사건 변론을 위임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상대로 변론 활동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현지 시간 14일 중국이 자국인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 측의 요구로 멍한저우 중국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캐나다와 중국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고매동의 한 도로에서 등유를 싣고 달리던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 29살 A씨가 숨지고 함께 탄 26살 B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가 앞서 정차 중이던 차의 뒷부분을 추돌한 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단식 비하인드입니다. 예, 오늘 단식 중단한 이제 손학규, 이정미 대표 단식 이야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단식이 중단되기까지 그 과정의 비하인드를 준비해봤는데요. 단식이 중단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바로 어제 저녁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단식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따로 면담한 문 의장이 이 문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이 손학규, 이정미 대표에게 전달한 건데요. 그 이후 하루가 지난 오늘 단식 현장을 찾은 마지막 그 손님이 바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요. 임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선 그러나 크고 작은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 아니, 난 그러면은 단식 못 풀어요. 내가 그냥 단식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그것을 따르고 지지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하세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은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국회가 합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가세요. 난 그냥 아니, 가만히. 왜 아니, 의원 이렇게- 정수라는 말을 왜 한마디도 못 해요? 그걸 왜 저한테 지금 얘기하시지 마시고 대표님. 아니, 왜 왔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여론이 부정적입니다. 때문에 손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지 의사를 약속해달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대통령이 의원 정수 늘려주겠다 약속할 사안이 아니기는 합니다. 자, 이정미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군요. 이 대표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딴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도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여당 대표님들이 오셨을 때 이미 여러 번 대통령과 자리에서 확인을 하셨으면서 굳이 또 확인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사실은 잘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집권 정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야당들은 사실 그동안 이제 청와대가 너무 여당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여당이 거수기가 됐다 이런 불만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주기를 바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현장을 나가는 비하인드 뉴스를 하기 위해서 오늘 어제 이제 또 안지원 기자가 직접 단식 현장을 간 건데 공교롭게도 오늘 찾아간 날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단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담아볼 수 있었는데요. 예. 국회 로텐도홀에 가보니까 단식을 하고 있는 함께 단식을 하고 하는 의원들과 함께 지지자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 두 사람은 이 로텐도홀의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열흘간 보시는 것처럼 물과 소금으로 견뎌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제가 현장을 찾아보니 두 사람의 나름의 노하우도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손학규 대표가 있는 곳에는 지지자들이 건넨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인형들이 보였고요. 예. 또 그 옆에는 이렇게 물을 데우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최입의 비서실장에게 물어보니까 이 물은 알칼리수라고 합니다. 아, 그냥 물이 아니라 알칼리수요?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알칼리수를 데워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몇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알칼리수의 수에 대한 효용이 이렇게 과학적 근거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이정미 대표 단식 하는 그 곳도 찾아가 본 거죠?
네, 이 대표는 물과 소금과 함께 약간의 효소를 같이 먹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자신이 먹고 있는 죽염을 이처럼 저에게 선물해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게 무슨 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앉아있던 책상 위에는 이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모습을 담은 달력도 이렇게 있었고요. 또 로텐노홀을 이 대표는 하루에 1000보씩 걸으면서 이렇게 체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예, 로텐도홀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국회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만드는지 더 잘 지켜봐야지 되겠죠.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똥파리들입니다. 예, 똥파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대학교 82학번 출신들 얘기인데요. 82학번 이 숫자 82가 발음이 숫자 82가 82다 보니까 이 똥파리라는 별칭이 붙인 건데 82학번은 특히 당시 졸업 그 정원에 130%의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다른 학번에 비해 수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81학번 선배들이 82학번들에게 똥파리같이 몰려다닌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똥파리들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 어감이 쏙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서울대 82학번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갑자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건 나경원 의원이 보수당 첫 여성 원내대표 수장이 되면서 화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대 82학번 동기들이 정치권 요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인원을 보시면 일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고요. 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습니다. 이 밖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도 모두 서울대 82학번 동기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어떤 학번이나 세대로 묶어가지고 화제가 되고 또 이야기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조격으로는 86세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60년대생이고 80년대 대학을 나온 86세대가 있고요. 여기에는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 의원 같이 주로 전대협 출신의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응칠이라는 그룹도 생겨났는데요. 1970년대생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을 말합니다. 오늘도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이 새로운 그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계속 생각해도 뭐 어감이 좀 그런데 본인들도 괜찮게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물러가면서 당분간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삼한삼이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며칠간 이어진 강추위에 하천에는 얼음이 얼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경북, 전북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민들은 다소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풀리자 미세먼지가 또 말썽입니다. 오늘 오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 지역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은 전국에 1에서 3cm가량 눈이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중부 지방은 눈이, 남부 지방은 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5에서 9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에서 9도로 오늘보다 다소 춥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